안녕하세요. TV 타고 떠나는 여행. 오늘은 우리가 또 새로운 주제로 한번 여행을 떠나볼까요? 그동안 많은 주제로 우리가 계속 번갈아 가면서 여행을 떠나왔습니다. 오늘 주제는 좀 색다른 주제입니다. 바로 노너 여행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정조대왕을 만날 텐데요. 조선 후기 가장 개혁적인 군주라고 할 수 있는 정조대왕을 만나서 어떤 유적지에서 어떤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 있나 하는 것을 찾아가는데요. 주제는 바로 노너입니다. 노너 하면은 공자님 아닙니까? 도대체 노너 여행이 뭔가 한번 저와 함께 오늘 여행을 하시겠는데요. 이 노너 여행이라는 것은 공자의 어록, 노너죠. 공자의 어록의 속에서 우리가 정말 가슴에 새기고 싶은 그런 명구들이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 명구들을 따라서 우리가 여행을 떠나는 건데, 우리 조선 500년이 성리학의 나라지 않습니까? 이 바로 성리학은 또 논어를 기반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 공자님의 논어 명구를 따라서 아주 인격을 수양하고 정치에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학문을 일으켜 발전시키고 그렇게 해온 것이 바로 조선 500년 역사 아닙니까? 우리 역사상 인물의 그 역사적인 흔적, 그 다음에 그분의 어떤 생활했던 영역이라든가 아니면 남긴 유적지라든가 이러한 것을 여행을 하는 세 박자, 논어와 우리 역사와 여행입니다. 우리 공자와 논어는 우리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저도 공부를 하면서 그런 것을 무릎을 친 경우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좀 왜곡된 우리가 시각을 갖고 있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아무리 현대라고는 하지만 너무 좀 잘못된 그런 시각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좀 우리가 좀 다시 색다른 그런 시각으로 들여다본다면은 상당히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공자가 50대에 접어들어서는 이제 조정에 나아가서 잠깐 일을 합니다. 한 4년 정도 이제 일을 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일하다가 이제 퇴근을 하지 않습니까? 저녁에 퇴근해서 집에 돌아오니 집에 마구간이 불이 타 있었습니다. 화재가 난 거죠. 낮에 조정에 나가 있는 사이에 불이 난 겁니다. 그래서 집에 와보니 불이 타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집에 와서 퇴근해서 이 광경을 본 공자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그 상황에서 공자라면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요? 큰일 났지 않습니까? 집에 불이 났으니. 누가 불렸어? 어쩌다 불렸어? 그래서 말은 어떻게 됐어? 말이 죽었냐, 살았나?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공자는 어떻게 반응을 보였을까요? 궁금하시죠? 공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딱 한마디 합니다. 사람이 다쳤느냐? 그리고는 말에 대해서는 묻지도 않았습니다. 사람이 다쳤냐? 그 한마디로, 그러니까 옆에 식솔들이 사람은 안 다쳤다고 얘기했겠죠.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말이 다쳤는지 안 다쳤는지조차도 묻지 않고 그냥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쿨한 분 만나보신 적 있으십니까? 공자가 바로 그런 분입니다. 구닥다리가 아닙니다. 요즘도 우리가 직장에서라든가 어디 상사분들이 이렇게 쿨한 분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자는 그 정도로 상당히 따질 것 따지고 말 것 말고 이러한 부분이 분명히 우리한테 배울 점을 이렇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어차피 불은 이미 끝난 상황이고, 끝난 상황에서 책임을 추궁하면 뭐 합니까? 사전에 충분히 교육을 잘 시키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이미 난 상황은 이미 엎질러진 물이지 않습니까? 공자가 다른 대목에서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성사불설, 이미 이루어진 일은 논하지 않는다. 성사불설, 수사불관. 이것도 다 끝난 일은 간하지 않는다. 기왕불구. 이 다 세 가지 다 의미는 같은 의미죠. 큰 의미.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왈가왈부 따지지 않는다.
일어나지 않았을 때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을 단단히 교육시키고 주의를 주는 거지. 이미 끝난 거 게임을 하기 전에 훈련을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거지. 게임을 막상 해서 증거 갖고 질타하면 뭐 합니까? 그죠? 예, 바로 그러한 맥락입니다. 그래서 공자가 상당히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아주 단 한마디 사람이 다쳤냐. 거기서 집에 불 났을 때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말이 중요합니까? 사람이 핵심 하나만 건드리고 갑니다. 공자가 그랬듯이 우리 정조 임금도요, 조선 후기의 정조 임금님도 그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하루는 저녁을 식사를 하는데 식사를 끝나고 그 궁인이 식사 끝난 수라상을 들고 바깥으로 이제 내가는데 나가다가 밖에서 꼬당 하고 넘어졌습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정조 임금도 깜짝 놀랐죠. 놀라고 나서 한 이야기가 딱 한마디입니다. 다친 사람은 없느냐? 그럼 됐다. 예. 정조 임금 딱 이 한마디로 아무것도. 예. 자, 그럼 오늘 논어 여행 첫 번째 주제는 사민이시입니다. 사민이시, 논어, 물론 공자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공자님께서 사민이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대표적인 인물이 물론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정조대왕을 꼽습니다. 저는 정조대왕을 꼽는데요. 논어 우리 중에 공자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천성지국, 경사이신, 절용이 애인, 사민이시라는 말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은 제후국을 경영할 정도 어떤 제후국 규모를 경영하는 이끌어가는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왕이 되겠죠. 작은 나라입니다. 큰 나라가 아니고 제후국이니까 작은 나라 규모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리더 지도자라면은 그 백성의 경사이신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아주 신중하고 백성의 믿음을 얻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절용이 애인, 물자 씀씀이를 절약을 하여서 백성을 아껴야 한다. 물자를 아껴야 백성을, 물자를 씀씀이를 줄여야 절약을 해야 백성을 아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세금을 그만큼 안 걷어도 되니까 백성을 아끼는 거죠. 백성을 가장 괴롭히는 게 바로 세금이었거든요. 동원하는 거고 세금을 가렴주구를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부분이,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자를 아껴 써야 된다. 리더라면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제 절용이 애인이 이제 그렇게 되고 나서 바로 사민이시입니다. 사민이시. 부린다는 거죠. 백성을 부릴 때는 때를 봐서 부려라. 아무 때나 무작정, 이 할 일이 있으면 빨리 와! 해서 시키는 것이 아니라 백성이 지금 어떠한 상황에서 지금 처해 있는지 그 상황을 봐서 일을 시키든지 말든지 해야 된다는 거죠. 때를 잘 가려서 일을 시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바로 이 사민이시입니다. 우리가 이것은 오늘날에도 우리가 어느 조직이든 간에 공직 사회든 일반 기업체든 아니면 우리가 주변의 일상에서 일반 친구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키는 사람은 기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부장님이 밑에 부하 직원들한테 일을 시킨다면 이거 빨리 좀 급해 해와라 하고 좀 있다가 또 다른 게 급한 일이 있다고 이게 더 급해 이거 또 해 또 이것도 해. 예. 시키고 싶은 일은 많죠. 근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 그거 한번 생각 한번 해보면은 이걸 먼저 해야 돼, 저걸 먼저 해야 돼. 예, 그리고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또 자기 원래 하던 일도 있는데, 이렇게 무작정 시키면은, 백성은 자기를 괴롭힌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하 직원도 자기를 괴롭힌다고 생각하지, 이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도 잘 시켜야 결과가 잘 나옵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사민이시, 때를 잘 봐서 시켜라. 바로 이 정조대왕이 이 사민이시를 바로 적용해서 결정체를 남긴 것이 바로 수원하성입니다. 이제 수원하성으로 여행을 떠나겠습니다. 수원하성은 정조 임금이 위대한 자기 어떤 정치적인 어떤 이상을 실현한 결과물입니다. 생부 사도세자가 28살에 이제 뒤죽에 갇혀 죽게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 영조에 의해서. 그때 11살 정조가 그 장면을 목격하고 얼마나 충격을 받습니까? 아버지가
강제로 죽임을 당하고 있으니 그것도 할아버지에 의해서 또는 그 당시에 정권을 잡고 있던 노론 벽파 세력에 의해서 그런 상황에서 죽게 된 빌미가 바로 역적이라는 거죠. 사도세자가 역적이라는 거죠. 이 역적으로 규정된 이상 정조도 운신의 폭이 넓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역적의 아들로 되니까. 물론 정조는 또 효장세자 이복 큰 아버지인 효장세자의 이제 양자로 입적은 영조가 그렇게 해놨어야 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피가 바뀌는 건 아니죠. 아버지 생부의 아들인데 그래서 어쨌든 역적의 아들인 상태에서 가장 자기가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최선의 방법은 아버지가 역적이 아니게끔 만드는 방법이겠죠. 근데 그것이 당시에 쉽지가 않았죠. 그러면 다시 부수적으로 후차적으로 2차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그것을 이제 구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정조가 13년 동안 왕위에서 조용히 정치를 하면서 13년 이후부터는 본격적인 행보를 펼치게 되는데요. 바로 그 일환으로 지금의 서울 청량리 그 근처에 있던 야산에 대병산이라고 하는 근처에 있던 산에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있었던 묘를 원래는 영조가 그 수은묘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 정조가 임금이 되고 나서 원으로 묘에서 원으로 격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영우원을 수원으로 옮길 구상을 합니다. 사도세자가 온양 온천에 휴양차 다녀오다가 또 그곳을 지나가게 되면서 이 땅이야말로 정말 명당 중에 명당이다 하고 격찬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 정조 임금으로서는 그곳에 갈 수밖에 없죠. 아버지를 모실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쪽으로 천장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천장을 이제 1789년 천장을 하고 났는데, 물론 당시에 뭐 노론 세력이 약간 반대는 했지만은 조선시대는 또 뭡니까? 유교 사회인데 아버지 묘를 잘 써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목숨 걸고 반대는 못하죠. 예. 내가 지금 성조가 그 당시에 38살인데 그때까지 아들이 없었거든요. 아들이 없으니까 왕이 아들이 없다는 건 심각한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사를 잇기 위해서 나는 아버지 묘를 다시 잘 쓰기 위해서 옮겨야 된다 하는 이제 논리로 천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드라마와 같이 이듬해 아들을 낳습니다. 그것이 바로 순조 아들을 낳습니다. 얼마나 뭔가 박자가 착착 맞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 명분이 서는 거죠. 봐라, 옮겼으니까 아들이 태어났잖냐. 예, 딱딱 맞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자기 행보를 더 자신감 있게 펼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수원에다가 지금의 발달산 아래다가 신도시를 건설합니다. 아버지 묘소에 가까운 곳에 자신이 조기 은퇴해서 와서 그곳에서 머물기 위해서 이제 그 신도시를 구상합니다. 그 묘를 옮기고 나서는 영우원을 현융원으로 다시 이름을 또 바꿉니다. 현융원으로 바꾸고, 이 조선시대 그 묘라는 것은 그 세 단계 이제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왕이라든가 왕비의 무덤은 뭡니까? 능이지 않습니까? 왕능. 그 다음에 왕자들이라든가 그 왕족들의 능은 원어를 붙입니다. 원. 그래서 아까 영우원이라든가 현융원 이렇게 원어를 붙이고, 그 다음에 일반인 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단계적으로 이제 올라왔는데 아까 그 영우원을 다시 현융원으로 고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어쨌든 순조도 태어났고 모든 명분이 있으니까 정조가 자신 있는 정치 행보를 펼치게 됩니다. 노론 벽파 세력, 노론 세력에 의해서 장기적으로 집권해온 노론 세력에 의해서 너무나 지금 나라가 왕권이 실추되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조는 이 정치판을 완전히 한번 바꿔야 되겠다는 어떤 그 절실한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로 아버지 묘를 천장했고 그 이웃 곳에 신도시를 건설하게 됩니다. 그러니 정조의 이상향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원 화성은 거기에 수원 화성 행궁을 만들고 그 외곽에 수원 화성이라는 성벽을 만듭니다. 이 성벽은 말하자면은 그 군사적 기능도 갖고 있는 거죠. 성벽이라는 것은 군사적 그 기능도 갖고 있는데, 어쨌든 정조 임금은
이 신도시를 건설하면서 위민 정치, 자신의 왕권 강화와 백성들을 위한 위민 정치에 가장 큰 주안점을 둡니다. 그래서 이제 1794년 2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수원화성 공사에 들어갑니다. 순조가 나고 난 뒤에 4년 후에 이제 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당시에 그러면 그 공사는 10년을 내다본 공사가 됩니다. 1794년이고 1804년에 물려준다고 했으니 10년을 내다본 대역사 공사를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해 2월에 첫 삽을 뜨고 나서부터 그해 첫 해에 너무나 또 난관에 봉착하게 됩니다. 뭐 좋은 호사다마라고 했나요? 이 정조 임금도 야심찬 그 행보를 했지만 그해 여름에 지금처럼 엄청나게 오늘날 우리 여름에 무진 덥지 않습니까? 그해도 무척 더웠던가 봅니다. 그래서 찌는 듯한 여름이 오니 정조 임금이 이 떼약볕에서 돌을 쪼개고 돌을 쌓아서 성벽을 축성을 하는 이 노동자들이 걱정이 돼서 이 더위를 이길 수 있는 약을 지어서 내려보냅니다. 척서단이라고 해서 약을 지어서 내려보내거든요. 무려 4천정을 해서 더위가 심할 때는 물에 정화수에 타서 이렇게 마시라는 그 처방전까지 내려서 보냅니다. 정조 임금이 그만큼 의학에도 해박한 지식을 가졌던 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렇게 또 백성들에게 아주 섬세하게 이런 건강까지 챙긴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무더위가 가시지가 않습니다. 더욱더 더워집니다. 뭐 완전히 떼약볕에 그 일을 하는 노동자들 생각하니까 밥맛이 없다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정조 임금이. 그래서 정조 임금은 성 쌓는 일을 중단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아니, 성 쌓는 일을 중단하면은 자신이 지금 10년 로드맵을 딱 해놓고 이것을 못하면은 자기 모든 정치적인 일정이 프로젝트가 타격을 입게 되는데 그걸 자기 스스로가 내려놓고 근로자들 쉬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렇게 정말 할 수 있을까요? 정조 임금은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어쨌든 정조 임금은 두 가지 가치가 충돌하는 상황이죠. 자기의 그 정치적인 행보, 이 아주 절박한 정치적인 행보가 있었고 또 하나는 백성들의 건강이 걱정됐던 겁니다. 이 두 가지가 근데 서로 상충적인 상황이 되다 보니 한 가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죠. 군주라면 어느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백성이 어떻게 되든 마든 자기 정치적인 어떤 행보를 선택하겠죠. 그런데 정조는 자기 것을 내려놓고 백성들의 건강을 챙긴 겁니다. 그래서 공사를 중단시킵니다. 그런데 이제 시원해지면 공사를 다시 시작하라고 해서 중단시켰는데 시원해져서 일을 하다 보니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그때가 시원해지니까 뭡니까? 가을이 오지 않습니까? 가을이 왔는데 그해 가을에 농사가 또 엉망이었습니다. 이렇게 자꾸 일이 꼬이네요. 농사가 엉망이다 보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굶주리겠습니까? 이 굶주리는 것이 또 너무나 안타까워서 정조 임금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다시 축성하는 일을 중단하라고 지시합니다. 이거 이렇게 하니 바로 신하 최재공이 강력히 반대합니다. 최재공은 왜 반대합니까? 백성들을 괴롭히고 싶어서 반대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최재공도 반대할 만한 논리가 충분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정조 임금에게 공사 중단은 어렵습니다.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왜 어렵습니까? 팔도에서 모인 인부들인데 자원해서 왔는 사람들인데 다시 돌려보내면은 요즘처럼 뭐 KTX 타고 고향으로 갈 것도 아니고 한 달, 두 달 걸려서 고향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갔다가 언제 다시 불러드립니까? 이것이 매우 한번 돌려보내면 다시 모으기가 힘들다. 지극히 현실적인 부분을 지적을 한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지금 배가 고파서 자원해서 온 사람들인데 돌려보내면은 이 밥벌이도 못할 기회를 놓치게 된다. 이 흉년에는 이 공사해서 동원하는 것도 구휼의 한 방법이다. 정조 임금은 그러면 이 이야기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물러나야겠죠. 이 정도면은. 그런데 정조도 만만찮은 분입니다. 물러날 정조가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이라는 것은 올해 싸울 수도 있고 내년에 싸울 수도 있고 할 수 있다. 자기의 급한 아주 그 프로젝트를 내려놓은 거죠. 성이라는 건 올해 싸울 수도 있고 내년에 싸울 수도 있다. 근데 들어보면 진짜 참 가슴 울리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백성은 하루를 굶기고 이틀을 굶겨 한 달까지 굶게 할 수는 없다. 성 쌓는 거는 미뤄서 쌓아도 된다. 어쨌든. 근데 백성 우리가 굶는 건 하루 굶으면 하루 굶을 수는 있겠지만 이틀, 3일 굶을 수 있겠습니까? 한 달 못 굶지 않습니까? 이것을 더 중요하게 부각을 시킨 겁니다. 정조대왕이. 그러니 신하들이 아무 말도 못합니다. 아까 그렇게 명명백백한 논리로 임금에게 구두소서하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 내용이 아주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이야기는 아무도 더 이상 반대를 못합니다. 그래서 또 작업 중단하고 쉽니다. 아니 그러면 이 가야 할 길이 천리길인데 도대체 이렇게 쉬다가 언제 공사를 다 완료하죠? 1804년 완료 이게 되겠습니까? 그때까지 될까요? 예. 그런데요. 정조 임금이 바로 이러한 그 두 번이나 지금 쉬게 했는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 어마어마한 신기를 발휘합니다. 정조 임금이 뭔가 해서 신기를 발휘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3인 이시 리더십 하나만으로 백성들을 감동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 공사가 언제 끝나냐면요. 그 10년을 내다봤던 이 공사가 2년 7개월 만에 끝납니다. 와, 정말인가요? 예, 정말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그 1794년 2월에 시작한 공사가 1796년 9월에 끝납니다. 와,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예, 요즘처럼 죽으라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쉴 때 잘 쉬고, 할 때 바짝 하면 됩니다. 정조대왕의 리더십 3인 이시의 결과물이 그러했습니다. 10년을 내다봤던 공사가 어떻게 2년 7개월, 3년도 안 돼서 끝납니까?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수원화성 얼마나 완벽하고 아름다운 그 건축물입니까? 그거를 2년 7개월, 오늘날과 같은 그런 그 장비가 없던 시절에 모든 것이 사람 손으로만 해야 했던 그러한 시절에 어떻게 그런 결과물이 나왔을까요? 예, 이게 바로 정조대왕이라는 리더의 리더십입니다. 우리는 그걸 배우러 수원화성으로 가는 겁니다. 그 수원화성 안에 화성 행궁이 있습니다. 사주세자 묘를 옮긴 곳에 원래 수원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행정구로 따지면 화성시입니다. 화성시 윤건능 그 자리에 이제 사두세자 묘를 이제 썼던 곳인데 원래 거기에 수원 읍치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읍치는 묘에서는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되는 어떤 그런 관습법에 의해서 옮기게 됩니다. 그 옮기는 것을 지금의 수원 팔달산 동쪽 평지에 옮기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옮기면서 그 관할을 이제 이용해서 수원 화성 행궁으로 임금이 궁궐을 떠나서 가서 머무는 곳을 행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행궁으로 이렇게 승격시켜서 만들게 됩니다. 그 화성 행궁이 오늘날 수원 팔달산 위에서 내려다보면은 한눈에, 발날의 한눈에 이렇게 다 보이는 그런 풍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1795년에 정조 임금이 어머니 해궁 홍씨 회가변을 치렀습니다. 성대하게 치렀죠. 서울에서 수천 명이 병사들까지 해서 수천 명이 내려와서 그 행사를 치렀습니다. 그랬던 유서 깊은 역사적 현장이죠. 어쨌든 정조 임금은 그때부터 사망하는 급사하죠. 도련이 이제 사망한 1800년 도련이 6월 28일 날 도련이 이제 갑자기 사망하게 되는데 이때까지 총 11년간 12차례 능행을 하게 됩니다. 창덕궁에서 사도세자 아버지, 생부 아버지 묘소까지 능행을 하게 됩니다. 이 능행을 할 때마다 화성 행궁에서
숙박을 하죠.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매년 그때부터 매년 갔다는 게 얼마나 그 먼 거리를 참 어쨌든 그래서 효심이 지극한 군왕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수원 화성은 화성성역의계라는 화성성역의계, 그다음에 정리의계라는 이 문서 기록으로 남겨서 성벽을 쌓을 때 모든 기록, 물자 하나하나까지 섬세하게 기록을 다 남겼습니다. 그렇게 남기다 보니 이 기록물, 성벽이 무너져도 이 기록물 갖고 그대로 복원할 수 있는 이러한 그래서 기록 문화가 참 중요하다는 걸 다시 느낍니다. 이렇게 대문이 사대문이 있습니다. 사대문 중간에 또 사소문이라는 게 있죠. 근데 수원 화성도 사대문이 있습니다. 있는데 동서남북이 있는데 보통은 남문이 정문 역할을 합니다. 서울 한양도성 같은 경우는 남대문이 정문 역할을 합니다. 숭례문이 정문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수원도 사대문이 있지만 수원은요 북문이 정문 역할을 합니다. 북문. 동문은 창룡문, 서문은 화서문, 남문은 팔달문, 북문은 장안문입니다. 그런데 왜 북문이 정문 역할을 할까요? 서울이 북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 북쪽에서 임금이 내려오면은 제일 먼저 맞닿은 곳이 북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쪽 문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북쪽 문이 정문 역할을 합니다. 장안문이 정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장안문은 상당히 웅대하고 크고 서울의 남대문보다 규모가 큽니다. 그만큼 탄탄하게 잘 지은 거죠. 왕이 출입하는 문인데요. 정문인데요. 장안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많이 들었죠. 뭐 중국의 도시 이름도, 역사적인 도시 이름도 장안이지만 이 장안은 정조가 각별히 의미를 만년의 편안함, 만년이라는 건 영원함을 뜻하죠. 영원함의 안락함, 편안함을 의미를 담았습니다. 그래서 장안 그렇게 했는데 아쉽게도 6.25 한국전쟁 때 위에 문루가 파괴됐습니다. 폭격을 맞아서 문루가 파괴돼서 지금 다시 복원을 했는데 그 바람에 보물은 지정이 못 되고 있습니다. 수원 화성 4대문 중에 보물로 지정된 것은 남문인 팔달문과 서문인 화서문 2개입니다. 동문하고 이 북문은 보물로 지정되지 못했습니다. 문루가 파괴됐느냐 안 됐느냐, 새로 지은 거는 보물로 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 다음에 팔달문입니다. 팔달문은 남문이죠. 팔달문은 남문이지만 정문이 아까처럼 장안문의 정문을 내줬고 정문의 어떤 그런 위치는 내줬지만 역시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은 이 성 안에 들어갔던 임금이 성 그 남쪽에 있는 아버지 묘소에 가려면은 이 남문을 통해야 됩니다. 그래서 능행을 할 때는 항상 이 문을 나갔다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 문 역시 아주 상당히 웅장하고 크게 잘 지었습니다. 뭐 상당히 이 팔달 마을에서 팔달이라는 말 그대로 팔달은 뭡니까? 사통팔달. 두루두루 다 통한다는 거죠. 그래서 서울에서 삼남지방을 가려면 삼남지방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이 삼남지방을 가려면은 수원을 통해서 가야 되는데 가려면은 길이 막히면은 팔달이 안 되죠. 뚫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 수원 화성 같은 경우는 4개의 대문이 모두 옹성이라 해서 앞에 별도로 항아리처럼 둥그렇게 쌓은 성이 있습니다. 항아리 옹자서 옹성입니다. 이 옹성의 문은 사실은 보통 보면 옹성의 문은 측면에 있습니다. 문이 옹성 안으로 들어가는 문은. 근데 수원의 남문인 팔달문과 북문인 장안문은 정 가운데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도 하나의 논리죠. 정 가운데 있어야 직선으로 뚫고 사통팔달의 의미를 살리는 거죠. 측면에 있으면 돌아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선으로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장안문도 그렇지만 팔달문도 보면 정중앙에, 옹성 정중앙에 뚫려 있어서 바로 이렇게 통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또 특징입니다. 서울의 동대문도 옹성이 있습니다. 서울의 4대문 중에는 동대문만 옹성이 있는데요. 옹성에 들어가는 문은 측면에 있습니다. 대부분 옹성은 다 측면에 있습니다. 그러나 수원은 사통팔달 개념을 살려서 서울에서 바로 삼남지방을 이렇게 직진해서 나간다 하는 그런 개념을 담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수원 화성 5.7km 산상에 장대가 2개 있습니다. 장대는
군사 훈련을 시키는 장수가 군사 훈련 시키는 그 지휘대 역할을 하는 곳이 장대입니다. 거기서 이제 장대가 있는데 이 장대가 동장대가 동쪽에 있어서 동장대, 팔달산 정상에 있어서 팔달산은 성벽의 서쪽입니다. 그래서 서장대라고 합니다. 팔달산 정상에 서장대가 있는데 동장대 같은 경우는 이 동장대를 다른 말로 연무대라고 합니다. 연무대, 연무, 무술을 연마한다는 거죠. 이것이 무예를 연마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논산훈련소 가면 연무대, 예, 바로 그렇게 또 이름이 같이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정조 임금은 이 연무대 동장대에서 공사가 끝나갈 무렵에 완공할 시점에 기술자 그동안 공사에 아주 열심히 일해준 그 기술자들에게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서 돼지를 보내서 돼지고기를 삶아서 회식을 시켜줍니다. 또 이런 섬세하게 그죠? 월급 일당을 다 주는데도 또 별도로 이렇게 회식까지 시켜줍니다. 그러니 상당히 그 위민 정치의 표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호계 행사를 했고요. 지금 그 연무대는 사각으로 담장이 둘러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훈련도 하지만 그 사각 담장 밖에 지금은 잔디밭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거기서 말을 타고 이렇게 달리면서 훈련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화살을 쏠 수 있는 그런 훈련 장소로 같이 그렇게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팔달산 정상에는 서장대가 있습니다. 그 서장대는 또 건축물도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여기는 사실 건축물이 하나하나가 다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제 생각에는 조선 후기 건축물 박람회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건물 하나하나 보는 재미만 갖고도 상당히 충분한 여행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비록 건축 전문가가 아니라 할지라도요, 우리가 보면, 참 건물이 예쁘다. 그것을 피부로 느낄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수원 화성입니다. 이 서장대는 아까 동장대와 모양이 완전히 다르죠. 바로 이 팔달산 정상인데 2층 누각 형식으로 지었는데 1층은 말 그대로 장대, 훈련시키면서 지휘관이 거기서 훈련시키는 그런 장소라면 2층은 망루 역할을 합니다. 이 팔달산 자체만 해도 그 높게 올라섰는데 그 위에 정상에 2층으로 했으니까 사방을 둘러보면 다 평원이거든요. 수원 아시겠습니다만은 다 논밭으로 평원으로 돼 있는 고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위에서 이렇게 망을 보고 있으면은 백리 안에 모든 것이 다 보인다 할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각각 건물 하나에도 그러한 복합적인 기능을 이렇게 담아서 만들었습니다. 실제 이곳에 정조 임금이 야간 훈련을 말을 타고 산에 올라서 야간 훈련을 지휘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현판 2층에 이제 화성장대라는 현판을 썼는데 이 역시 정조대왕의 친필 글씨입니다. 물론 원본은 서울 국립고궁박물관에 보존되어 있고요. 저 글씨는 이제 모조품이죠. 그런데 어쨌든 정조 임금의 친필 글씨로 그만큼 이 수원 화성의 애착을 갖고 하나하나 자신의 손길을 그렇게 흔적을 남겼습니다. 방화수류정이라고 있거든요. 방화수류정 이거 역시 보시면 정자와 같죠. 우리가 딱 어디 가서 보면 정자와 같은데 기역자 정자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기역자 정자가 모양을 갖고 있는데 이름도 예쁘죠. 방화수류정.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수원 화성은 각각 건축물들이 보통 보면은 동서남북 방위에 따른 그 이름이 그 안에 들어가거든요. 대부분이. 아까 동장대, 서장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방위 이름이 들어가는데 이 역시 동북쪽에 있다 해서 성벽의 동북쪽에 있다 해서 동북강루라고 합니다. 이 동북강루라고 하지만 또 다른 예쁜 이름, 방화수류정. 바로 이 평상시에는 정자로 사용하고요. 전시에는 이제 포진지로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1층은 밑에는 전시에 사용할 공간, 2층은 평상시에 정자로 사용할 공간. 여름에요. 저기 정자에 신발 벗고 올라가 앉아 있으면 이보다 더 천국이 없습니다. 정말 저기는 탁 트인 곳이라서 시원한 바람이 지붕이 있어서 햇빛 가려주죠.
문짝이 없으니까 사방에서 바람이 불어와서 시원하죠. 바로 발 아래 보면은 연못이 용연이라고 해서 연못이 있습니다. 아, 연못 풍경 그리고 저 먼 거리 팔달산까지 한눈에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너무나 운치 있는 그런 곳입니다. 당연히 정조도 아주 사랑했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활쏘기도 하고 그다음에 활쏘기 끝나고 시도 읊고 그다음에 그렇게 하다 보니 옛 선비들이 어떤 로망이 되는 정자 문화를 더더욱 확산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됐습니다. 선비들은 정자에서 논의는 삶을 얼마나 선망했습니까? 바로 그 아래쪽에는 화홍문이라고 해서 수문이 있습니다. 수문이 있는데 수원성 하성 안에 수원천이 흘러 들어가거든요. 물이 흘러 들어오는 데가 있으면 또 빠져나가는 곳이 있겠죠. 그 북쪽으로 흘러 들어와서 남쪽으로 빠져나갑니다. 그 바로 북쪽에 들어오는 수문이 화홍문입니다. 화홍문. 보시면 이 무지개 모양의 홍예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7개입니다. 7개. 뭐 7개 우리 완전히 저 7자라는 숫자가 또 의미가 있죠. 7개의 홍예문인데 거기 그 자체가 성벽입니다. 성벽. 아니 그럼 그 홍예문 사이로 물로 거기는 어떻게 지키냐? 철망을 만들었습니다. 철망을 해서 사람이 들어올 수 없게끔 이렇게 했던 흔적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철망이 없습니다만. 그리고 그 위에는 성벽 위에는 성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시다시피 건축물로 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수문 위에 건축물이라. 조선시대 이 성벽 위에 성벽 수문 위에 건축물은 최초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조 임금의 보통 어떤 보통 창의적인 현장이 아닐 수 없죠. 이렇게 해서 바로 정조 임금이 북수문, 남수문 따로 있습니다만 북수문을 저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이 역시 평상시에는 정자와 같은 역할을 하고 전시에는 그 안에 포가 들어가서 적을 향해서 대비하는 그런 곳이 됩니다. 그다음 동북공신돈이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동쪽, 북쪽 그 중간에 있죠. 동북공신돈이라고 하는데 공신돈이라는 것은 돈은 돈대 부대 이름이 군 부대 이름이죠. 말하자면은 공심은 말 그대로 공심 가운데가 텅 비었다는 겁니다. 이 구조물을 보시면 거의 원형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 안에는 텅 빈 공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공심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거기에 그 군부대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돈입니다. 돈. 우리 강화도에 가면 뭐 무슨 초지진처럼 돈 이런 것이 많습니다. 무슨 돈대 이런 게 많습니다. 이게 다 이제 군부대. 그래서 어쨌든 이건 역시 막루 역할을 하는데 안에 들어가면은 좀 보시면은 한 3층 정도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안에는 비어 있지만 외곽은 외부 모습은 3층 모양으로 이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면은 역시 소라 모양으로 올라가는 사다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 위까지 올라가죠. 구멍이 뻥뻥 뚫린 거는요. 포 구멍입니다. 그 안에서 포를 대기시켜 놨다가 적군이 오면은 쏘는 그런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채광 기능을 합니다. 안쪽이 어둡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햇빛이 들어오고 밤에 달빛이 들어와서 채광 효과. 그래서 구멍을 뚫어 놓습니다. 어쨌든 이 모든 수원하성의 모든 구조물은 성벽 위에 이렇게 구조물을 지었는데 저 동북공신돈만큼은 성벽 안쪽에 별도로 이렇게 지었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저 아름다운 건축물도 상당히 창의적이고 아름다운 건축물도 6.25 한국전쟁 때 반파됐습니다. 반파된 사진 보니까 너무나 참 처절합니다. 그 사진을 안 봤으면 차라리 좋았을 텐데 어쩌다가 보게 됐습니다. 근데 어쨌든 가슴이 아팠는데 지금 복원해서 지금 우리가 보시는 거는 복원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건축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하나는 봉돈이라고 있는데요. 이것도 돈이죠. 돈이라는 것은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어떠한 군부대라는 것이고 봉은 뭐냐면 봉화입니다. 봉화와 보통 봉화는 봉화 시설 하나로 끝나는데 돈과 같이 함께 있는 거죠. 복합. 그래서 여기는 모든 것이 하나로 기능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합 구조물입니다. 복합 구조물. 그래서 봉화와 돈대가 같이 있는 겁니다. 저 위에 봉화 위에 불 피우는 곳을 보시면은
화두죠. 화두라고 하죠. 불 피우는 거 이게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1개만 불을 피우고 올리고, 그 다음에 어떤 적이 나타났다 하면은 2개 피우고, 접근한다 뭐 하면은 3개, 뭐 이렇게 해서 전쟁이 일어났다 하면 5개 다 피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통신 수단이 그랬던 거죠. 바로 이 봉도는 수원화성의 화성행궁이 안에 화성행궁이 있습니다. 화성행궁의 정면에 있습니다. 그 수원화성의 동쪽에 위치하고 화성행궁은 서쪽에 위치하는데 화성행궁이 동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면에 딱 보이는 곳에 그래야 그 올라가는 연기 신호를 바로 받아볼 수 있죠. 그래서 그러한 위치도 다 이유가 있어서 이쪽에 세웠거나 하는 것도 우리가 여행을 하면서 이렇게 느껴보실 수가 있습니다. 수원 외곽에 있는, 지금으로 말하자면 화성시입니다. 화성시에 있는 정조와 관련된 바로 이 수원 화성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그곳을 여행을 해야 마무리가 됩니다. 바로 육릉이죠. 아까 현융원이라고 해서 사도세자 묘를 와서 영우원이 와서 현융원이 됐는데, 이 현융원이 고종 때 사도세자가 장은세자로도 불렸습니다만, 이 장은세자, 사도세자가 고종 때 와서야 왕이 됩니다. 왕으로 추존이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참 신원 회복이 오래 걸렸고 힘든 과정입니다. 한번 정말 첫 단추 한번 못 하지 않은 것은 나중에 하기가 여러 가지 참 어려움이 많이 따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마지막에 그렇게 추존이 됐기 때문에 왕릉으로 격상이 됩니다. 그래서 현융원이 육릉으로 이렇게 정식 왕릉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해경궁 홍씨하고 같이 그렇게 이제 모셔져 있고요. 거기에 서쪽편 능선에 정조임금의 능인 건능이 있습니다. 이 2개 합쳐져서 융건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건능은 정조임금 역시 부인과 함께 같이 이렇게 그렇게 이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원래 정조임금은 사도세자의 능 아래쪽에 원래 묻었습니다. 약간 방치되다시피 안 좋은 의미로 흉지에 묻혔습니다. 흉지에. 그러니까 뭐 정조임금이 갑자기 사망하고 난 뒤에 다시 정조임금 제위 이전으로 돌아가 버렸지 않습니까? 모든 정권이. 그 바람에 상당히 정조임금을 안 좋게 그렇게 이제 능을 조성했는데, 부인이 죽고 나서 20년 후에 부인이 죽고 나서 결국은 아들이 다시 왕릉을 다시 조성을 해서 지금의 자리로 이렇게 모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융건능 바로 옆에 용주사라고 있습니다. 용주사 아마 워낙 많이 이름이 회자됐기 때문에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용주사는 스님이 창건한 게 아닙니다. 조선의 임금이 창건했습니다. 바로 정조 임금이 창건주입니다. 상당히 뜻밖이시죠. 원래 이 자리에는 고려시대에 가량사라는 사찰이 있었던 터로 이렇게 알려졌는데, 정조 임금이 바로 사도세자를 모셔오면서 사도세자의 능찰로 지키는 사찰로 용주사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도 아주 특별하게 의미 있게 지었죠. 용주사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용주 하면 용과 여의주 이것이 생각납니다. 여의주를 물어야 용이 되죠. 이무기가 안 그러면 이무기로 그 상태로 머물지 않습니까? 여의주로 물어야 이무기가 용이 되어서 승천하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용주사. 아버지가 신원이 회복이 안 됐으니 아버지가 반드시 여의주를 물고 용은 뭡니까? 임금을 뜻하지 않습니까? 임금이 되어야 된다는 염원을 담아서 이름도 용주사라고 정조 임금이 직접 지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신이 창건주니까요. 그것도 꿈에 나타나서 그렇게 했다고 빌미를 내세우면서 신하들한테 내가 그냥 짓는 게 아니야. 내 꿈에 이런 징조가 나타났어. 꿈에 나타났어. 해서 그렇게 짓는 겁니다. 정조대왕이 아주 주도면밀합니다. 그러나 신하들한테 그렇게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어야만이 가능한 거죠. 그러나 정조임금은 바로 그게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용주사라고 짓고요. 바로 이 용주사가 아버지 정조임금이 지었기 때문에 완전히 불교적인 사찰이긴 하지만 유교적인 그 문화가 많이 있습니다. 유교의 서원에 들어가는 산문도 있고 검주, 검년 이런 그 돌비석도 세워놨습니다. 왜냐하면은 유생들이 와서
유생들이 와서 사찰에 와서 행패 부리지 못하게, 여기는 임금이 드나드는 공간이야, 이런 경고장이죠. 그러면 조선시대는 유생들이 임금을 막 성녀들을 괴롭히고 했던 시절이니까 여기는 그렇게 하지 마라, 경고장을 남겨놓은 것이 바로 그 유교 문화 건축물들입니다. 가시면 꼭 산문하고 산문 앞에 있는 금년, 금주 이런 것은 한번 눈여겨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효행박물관이 있습니다. 정조 임금의 상징 상징인 효행박물관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노너 여행, 색다른 여행을 이제 이번 주에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그 노노의 삼인이시라는 아주 중요한 명구를 따라서 그 명구를 실천한 정조 임금, 그리고 정조 임금의 그 역사적인 현장,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또 여행하는 이 3박자를 갖고 우리가 노너 여행을 떠났습니다. 저와 함께 또 다른 노너 여행을 기약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